코맥스 은 선물에 소수 은행에 집중된 매도 포지션이 없었다면 오늘날 은 가격은 $100 이상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가격은 사실 120불 이상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테드 버틀러라고 귀금속 분석가인데 은 관련해서는 그냥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JP 모건에 대한 음모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스푸핑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실물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다. 다 밝혀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쪽 업계에서는 그냥 거의 전설과 같은 존재다. 이분의 칼럼을 가지고 온 거고요. 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어려울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은 제가 의역 및 첨삭했다는 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 이런 거 사실 제목은 제가 붙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단기적인 소음을 걸러내고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금은비는 상대적인 평가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제가 먼저 약간 오지랖 겸 금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지식을 뽐낼 겸 뭔지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면 금은비는 한마디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다. 그래서 금, 은, 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금 한 개는 은 몇 개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금은비가 금과 은의 비율이 대충 금 한 개는 은 10개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기록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요. 기원전 320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책에 봐도 이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 금과 은이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과 은을 돈으로서 쓰지 않다 보니까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금 가격도 따로 존재하고 은 가격도 따로 존재하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변동도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처럼 은이 오르는데 금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금은비가 꼭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1:10이었는데 지금 금은비는 거의 80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금 한 개로 은을 10개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금 한 개로 은을 80개나 살 수 있다.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테드 버틀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쉬우실 것 같아요. 금은비를 매우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금은비는 약 5000년 전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가격 비교의 가장 좋은 점은 통화의 변화나 인플레이션 비율과 같은 거시경제 외부 모든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금과 은의 상대적인 비교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이런 거시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단순하게 금과 은을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금이 저평가냐 뭐 은이 저평가냐 요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기에 엄청 좋은 지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금과 은 모두 역사상 모든 통화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했으며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경제 호황과 불황, 대이동과 유행병을 목격했습니다. 금과 은은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돈과 가치의 대상의 역할을 하며 전쟁의 동기를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동기를 제공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까지도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5000년에 97%에서 98%의 기간 동안 금과 은은 모두 같은 이유, 즉 화폐나 가치의 저장고 또는 보석과 장식품을 포함한 가치의 물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00에서 150년 정도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양과 지상에 추적된 금은의 양은 매년 채굴을 통해 추출한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아무도 기꺼이 금이나 은 1온스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은비,
이제 금은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지각에 박혀 채굴된 각 금속의 비율은, 그러니까 지구에 매장된 금과 은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금 1온스당 대략 10온스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과 은의 양의 그 비율을 보면 은이 금보다 한 10배 정도 많다는 거죠. 따라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상에는 금보다 10배나 많은 은이 존재했었는데,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비롯한 통화당국이 은화 가치를 10대 1이 아닌 15대 1에 가깝게 책정한 것은 다소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통화를 만들 때 근본이제 같은 걸 할 때, 근본이제를 했었을 때 이제 금은비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화 1개는 은화 원래 10개를 해야 정상이죠. 왜냐면 매장량의 차이로 봤을 때 금이 10개가 있다고 치면 즉 은이 100개가 매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과 은은 딱 1대 10이 되어야 정확한 건데, 근데 얘네들은 1대 15로 한 게 다소 의아한 일이다 라고 일단 테드 버틀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 세계의 금과 은의 상대적인 양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산업적, 화학적 용도가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사진과 은이 인간에게 알려진 빛에 대한 전기와 반사기의 최고 도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0년경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은이 화폐, 가치 저장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은에 대한 수요가 연간 광산 생산량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도 않았고, 모든 은의 90% 이상이 지상에 축적되었습니다. 자, 이제 옛날에는 금과 은은 곧 돈이었어요. 돈이자 가치 저장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같은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는 조금 더 그 교환의 매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어쨌든 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근데 은이 이제 1900년경에 되니까 사진, 인화 작업에 엄청 중요하게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심지어 뭐 전기차,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에서 수요가 진짜 미친 듯이 폭증해서 지금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은 수요가. 이제 지금 이렇게 찍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화폐적 수요로 따졌을 때 이런 걸로 이제 1대 10이었지만 은의 수요가 폭증하니까 은의 매장량에 대해서 추출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1대 10이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은이 채굴되는 양보다 은의 수요가 항상 더 컸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은에 대한 수요가 연간 광산량 생산량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도 않았고, 모든 은의 90% 이상이 지상에 축적되었습니다. 5000년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갈되었습니다. 이러한 은 산업 수요의 급증은 금에 비해 지상의 은의 양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현재 세계에 금보다 은 덩어리가 적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5000년 동안 전 세계의 은이 10배나 많았던 것에서 오늘날 금보다 은이 적은 것으로 바뀌는 상대적인 세계 재고의 급전적인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은이 갑자기 너무 많이 쓰여서 예전에는 은이 되게 금보다 훨씬 더 많이 흔한 거였는데 지금은 꽤나 많이 희소해졌다는 거죠. 너무 수요가 많이 폭증해서 이제 은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물론 금에 대한 새로운 산업적 응용도 발견되었지만 금이 은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평균 50에서 60배 더 비쌌으니까 금이 은보다 산업적 금 수요는 억제되었고 역사상 더 많은 금이 매년 세계 재고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적 수요가 되게 많이 적어졌고 그리고 이제 금이 중앙은행들의 그 외환보유고에 더 많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은이 5000년 동안 금에 비해 세계 재고에서 10배 더 많았던 역사적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100년 동안 금보다 덜 풍부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의 수요가 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해서 희소해졌으니까. 두 기금속 간의 비율은 급진적인 물리적 재고 조정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은의 가격이 예상대로 금에 비해 더 비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금에 비해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은비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사상 그 금은비의 비율은 10대 1 정도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금은비는. 근데 지금 금은비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은이 수요도 많고
그래서 희소성도 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근데 가격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금보다 비싸지면 더 비싸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금보다 가격이 비싸진다는 게 아니라 금의 가격 상승보다 은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니다. 지금 은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대 1이었으면 지금 은의 수요가 더 증가해서 은의 희석성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금은비는 10대 1보다 오히려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오히려 75대 1, 지금 거의 80대 1에 가깝고, 이전에는 거의 120대 1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은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최근에 120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 그 수준 이하로 많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은 은이 지상 세계 재고 측면에서 덜 풍부하고 희귀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세계 역사의 범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진짜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 저평가된 진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이 의아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금에 비해 갑자기 새로운 은 공급이 있었는지 물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은의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은의 공급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은에 대한 그런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 매장량이 갑자기 막 2배, 3배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도 수요가 늘은 것만큼 공급도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덜 오른 거 아니냐. 은이 더 저평가된 게 아니냐. 원래 금과 은의 매장량 비율이 1대 10이었지만 지금 사실 그게 1대 30이나 40으로 지금 매장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새로운 은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발표된 거를 다 따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이나 은 모두 매장량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금이나 은이 발견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발견될 대로 다 발견됐고, 발견된 것만 해도 이미 못 캐요. 왜냐면 그 채단성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캐는데 캐서 팔아봤자 돈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늘어난 금 자체가 없다. 아직도.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한 그 매장량의 비율을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매장량뿐만 아니라 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생산량으로 볼 때 금이 4,666톤 정도가 있고, 이게 USGS,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에 따른 거예요. 은 같은 경우에는 32,850톤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은비는 7대 1인 거죠. 금은비가 대략. 생산량으로 봐도 금은비는 한 7대 1 정도. 금 한 톤이 생산될 때 은은 7톤 정도 생산될 정도로, 그러니까 은이 7배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고, 수요량, 금과 은의 사용량으로 볼 때도 8대 1 정도. 그리고 매장량으로 볼 때 금은 57,000톤이 있고, 그리고 은은 지금도 56만 톤이 있다. 매장량 비율을 따지면 9.8대 1이다. 그리고 매장량 말고 이거 매장량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밖에 나온 것까지 다 합쳐보자. 이미 지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치면 이제 25만 톤이 돼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190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은비가 7.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만 막 특별하게 막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서 매장량이 늘었거나 생산량이 늘었거나 이래서 막 금은비가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은이 절대 저평가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이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른 건데, 이걸 봐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죠. 그런 다음 은에 비해 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는지 물을 것이지만, 공공 데이터, 금 및 은 ETF로 물리적인 유입 형태는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줄 것이며, 즉 몇 달 동안 금에 비해 약 10배 이상 더 많은 실물 은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에 비해서 은에 대한 실물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은 수요도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매장량이나 총량이나 이런 차이는 그대로고, 그러면 은 가격은 오히려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 금은비는 10대 1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어야 정상이다. 근데 왜 why? 아직도 너네는 이해를 못하겠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팔을 높이 들고 그냥 이제 쥐지치는 거죠. 내가 제시한 기본적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너가 잘못 조사한 거 아니야? 매장량 더 늘은 거 아니야? 너가 잘못 조사한 거 아니야?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라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나온 그런 보고서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러나 제가 제시한 사실은 틀림없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은이 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충격적일 거예요. 당신이 느끼기에. 은 가격은 세계 최고의 귀금속 거래소인 코맥스, CME 그룹은 이렇게 4개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재 거래소고, 코맥스는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받는 곳. 그러니까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 이런 거를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뭐 보내주는 이런 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시카고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켰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작은 오랫동안 35년 이상 진행돼 왔으며 은이 실제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어떤 상품보다 가장 큰 집중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품들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상품이 없는데 은이 35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은 가격이 조작되었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은 물론 좋은 제도죠. 이 가격에 대한 그 변동성을 뭐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든 것이지만 얘만 특히 35년 동안 내내 계속해서 엄청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하방에 지금 베팅을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계속 억눌렸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품도 코맥스 은 선물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트레이더가 보유한 선물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규제 당국이 은값에 대한 명백한 조작과 원인을 끝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어설프게 하거나 어림짐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음모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뭐 COT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게 공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있는지,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조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다가 이제 JP모건에서 스푸핑 혐의, 그 다음에 JP모건 말고도 미국 대형 은행들이 스푸핑 혐의하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판결까지 완전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벌금도 냈는데, 그래서 그 규제 당국은 은에 대한 노골적인 조작을 무시하고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은 조작자인 JP모건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조작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다했습니다. 코맥스 은 선물에 소수 은행에 집중된 매도 포지션이 없었다면 오늘날 은 가격은 $100 이상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썼던 당시에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달라요. 썼던 당시에 금 가격이 이제 1,500불 정도가 됐었어요. 이 칼럼이 작성된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금은비가 10대 1이지만 그 알렉산더 그때 이제 15대 1로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의아하긴 한데 그래 이걸로 보더라도 은 가격은 그럼 $100는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 $100는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금 가격은 얼마냐? 1,800불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15대 1로 나누면 지금은 $120는 최소한 $120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은 가격이. 근데 이게 왜 최소냐면 이 15대 1도 말도 안 되는 거고 10대 1이어야 정상인데 근데 심지어 은은 여기에서 지금 수요가 이전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은의 희소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금은비는 10대 1보다 더 낮아야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이제 뭐 8대 1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심할 경우 5대 1까지로 본다면 이제 진짜 지금 은 가격은 120불이 아니라 뭐 200불, 300불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120불 이상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테드 버틀러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나는 혐오감에 손을 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코맥스의 은 조작자들이 항상 우세하거나 심지어 훨씬 더 오래 우세할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은이 왜 그렇게 싼지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JP모건과 같은 대형은행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해한 우리 또한 은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드 버틀러가 35년 동안 은이 왜 이렇게 싼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야 얘네들 조작하는 거 이제 막아야 돼 이거 막아서 은 가격 제대로 돌려놔야 돼가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조작하고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우리가 은혜 살 수 있는데 너네들도 이것 좀 이해하고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드 버틀러의 이런 칼럼을 많이 안 읽으면, 정말 단편적인 부분만 읽으면 테드 버틀러가 뭔가 JP 모건과 싸우는 수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테드 버틀러는 사실 야 쟤네들이 진짜 밥상 다 차려놨다, 우리도 여기에 이제 동참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 이 사람의 의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실 때 당신은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됩니다. 사기꾼이 싼 값에 사기 위해 온갖 노력으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싸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테드 버틀러. 네, 결국에 테드 버틀러가 하고자 하는 아주 큰 결론은 바로 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칼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값이 계속 이렇게 조작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질린다. 사실 근데 진짜 은가격이 조작됐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아직도 억눌려 준다는 걸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구나,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구나라는 걸 좋게 받아들여야 정상이다. 만약에 질려버려, 은가 왜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나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